2019년 2월 평양발 극비 문건이 중국 단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는 김정은 전용 열차의 이동 시간표와 보안 경로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즉각 내부 색출에 나섰고 호위사령부 산하 일정 통제원 3명이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문건을 만든 장본인은 이미 국경을 넘은 뒤였습니다. 저는 김정은 동지의 전용 열차 시간표를 관리하던 일정 통제원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 그 어떤 외부인도 접근할 수 없는 호위사령부 건물 지하 3층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만들어진 시간표 하나가 최고 존엄의 안전을 좌우했고 단 1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북한의 진실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탈출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진실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1987년 평양 보통강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간부였고 어머니는 경공업성 무역 일꾼이었습니다. 성분이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에 충성하는 혁명가가 되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뒤 저는 호위사령부에 배치됐습니다. 처음에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명 중 단 한 명만 선발되는 자리였으니까요. 2011년부터 저는 최고 존엄의 이동 일정을 관리하는 통제원으로 일했습니다. 제 업무는 간단했지만 절대적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탑승할 전용 열차의 출발 시간, 경유지 통과 시간, 도착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하고 문서화하는 것. 철도성, 보위부, 인민보안성, 각 지방당 비서들에게 암호화된 시간표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극비로 유지하는 것. 매일 아침 7시, 저는 지하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시계조차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컴퓨터 한 대와 암호화 장비만이 제 동료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가 있었고 매달 보위부원의 사상 검열을 받았습니다. 친구도 연애도 사생활도 없었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만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2018년 6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싱가포르 방문을 앞두고 저는 평양-베이징 구간 열차 시간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외국 자료를 접했습니다. 중국 철도 노선도, 베이징역 구조도, 국제 열차 운행 시간표. 서류 더미 사이에서 우연히 중국 잡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징 거리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손에 들린 스마트폰. 북한의 선전 화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저들은 저렇게 자유로운데 나는 왜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숨죽여 살아야 하는 거지?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부서 선배 동무가 중국 출장 중 이탈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단둥에서 체포돼 평양으로 압송됐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그의 공개 비판 대회에 동원됐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의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은조리는 자아 비판. 나는 혁명의 배신자입니다. 그날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 것이라고. 제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2018년 가을, 저는 새로운 동료를 만났습니다. 리성혁이라는 이름의 젊은 통제원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3살 어렸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에도 형식적인 말만 했고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 중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무,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없었지만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이 맡긴 영광스러운 임무인데요.
하지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무도 알잖습니까? 우리는 평생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살 겁니다. 결혼도, 아이도, 자유도 없이요. 한 번의 실수면 요덕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금기를 건드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동무가 보위부 시험 요원은 아닐까?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 며칠간 저는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밤, 그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동무, 나는 나갑니다. 이번 달 안으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시받는지 알면서.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동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함께 가기로.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2019년 1월, 김정은 동지의 베트남 방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을 거쳐 하노이로 가는 일정. 저는 그 시간표를 작성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우리는 중국 단둥 구간의 시간표에 교묘한 빈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열차가 단둥역에 정차하는 시간을 30분으로 기록하되 실제로는 25분만 머물도록 조정하는 것. 그 5분의 간격을 이용해 우리가 미리 내려 숨고 경비병들은 열차를 따라 출발하게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몰래 집안의 금반지 2개를 가져왔습니다. 결혼 예물로 받은 것이었지만 이제 결혼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리성혁 동무는 장마당에서 달러를 구했습니다. 총 500달러.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돈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숨막혔습니다. 매일 보위부에 검열이 있었고 컴퓨터 작업 기록은 실시간으로 감시됐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시간표를 작성하는 척하면서 암호화 과정에서 단둥 구간 정보를 조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보위부원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동무, 요즘 야근이 잦던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베트남 일정이 복잡해서 검토를 여러 번 해야 합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손이 떨려 키보드를 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1월 20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간표는 승인됐고 우리의 탈출 날짜는 1월 26일로 정해졌습니다. 1월 26일 새벽 6시, 우리는 평양역에 모였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전용 열차가 아닌 평양 마이너스 단둥 일반 화물 열차였습니다. 호위 사령부 통제원이라는 신분증 덕분에 우리는 특별칸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면서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하던 강변. 다시는 보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의주를 지나 압록강 철교에 들어섰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열차에 올라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신분증, 여행증명서, 소지품 검사. 리성혁 동무의 가방에서 달러 뭉치가 나왔습니다. 경비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동무, 이게 뭡니까? 리성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고 존엄 동지의 베트남 일정 준비를 위한 중국 현지 경비입니다. 호위 사령부 승인 문건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위조한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경비병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경례를 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무들. 단둥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 계획대로라면 3시 25분에 화물을 내리고 3시 30분에 열차는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화물칸이 열리고 중국 인부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화물 사이로 몸을 숨기고 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플랫폼을 순찰했습니다. 50m, 30m, 10m.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열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화물더미 뒤에서 숨죽였습니다. 5분, 10분, 15분. 역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성역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갑니다. 우리는 역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단둥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자로 된 간판들, 들어본 적 없는 중국어, 자동차 경적 소리. 저는 평생 평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미리 약속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동북 만두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중년의 조선족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신분증 줘.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호위사령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진짜야? 김정은 열차 담당.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돈이 되겠는데. 일단 숨어 있어. 한국 대사관 루트는 위험해. 태국으로 보낼게. 우리는 단둥의 한 허름한 여관에 숨었습니다. 3일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 북한이 호위사령부 반역자 색출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리성역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가짜 중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베이징행 기차를 타고 다시 쿤밍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정글 속을 이틀간 걸었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벌레에 물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리성역도 울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 가면 돼.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4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문화, 자본주의 경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마포구의 한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합니다. 정착 상담원으로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리성역 동무는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정말 살아남았네요.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고 편의점에서 아무 때나 라면을 사 먹고 밤늦게까지 거리를 걷는 것. 평범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저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됐을 겁니다. 연좌제로 가족들이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남아 진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탈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꿈꿀 수 있는 자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자유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북한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